저렇게 인텔 인사이드를 내걸 정도로 정말 승승장구를 했는데 저렇게 얼마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주저앉듯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시장에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반도체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설계가 꽝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경쟁력은 뭐냐? 일본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1990년 데이터를 보면 세계 반도체 기업 탑 10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NEC, 히타치, 도시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시작한 거는 인텔이에요. 그 인텔이 시작한 반도체가 D램이었는데, 다이내믹 랜덤 메모리라고 하는 거. 그것을 1960년대부터 일본이 기가 막히게 그걸 카피를 해낸 거고,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싼 값에 더 정교하고 내구성도 뛰어난 D램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미국의 IBM 같은 데가 일본 반도체를 갖다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됐느냐, 인텔이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시작한 D램을 포기해요.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경영을 참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인데, 그 앤디 그로브가 D램을 포기한다, 우리는 메모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CPU로 간다. 로직 반도체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겁니다. 일본은 CPU를 따라오지 못했고 미국의 인텔은 거기에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물량 면에서 보면 일본 반도체가 압도적이었고 그것의 최정점이 1992년, 93년이었는데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생산 금액의 60%가 일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이었던 거죠.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참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 붕괴도 매우 드라마틱하지만 거기에는 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때문에 망했다고 봐도 돼요. 일본 반도체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메인프레임용 반도체였습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용.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부 PC를 쓰잖아요. 아니 스마트폰을 쓰죠. 손바닥에 컴퓨터가 들어와 있고 뭐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컴퓨터는 방 안에 가득 찬 컴퓨터였어요. 그거를 메인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주역은 바로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IBM이 압도적인 1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면 IBM이었어요. 일본의 D램은 그 IBM 같은 메인프레임 거대한 컴퓨터들에 납품을 하는 거였고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내구 연수도 한 20년, 25년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 반도체의 내구 연수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게 미국을 훨씬 뛰어넘었던 거고 그러니까 품질이 끝내주는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 반도체를 사다가 소위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쭈물쭈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컴퓨터가 책상 위에 올라오게 된 거죠. IBM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다가 IBM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IBM하고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구조를, 스트럭처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IBM의 퍼스널 컴퓨터는 그것을 누구나 다 이 구조를 갖다가 써서 만들어도 된다라고 그걸 개방을 해버렸어. 그게 승부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IBM은.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들이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IBM 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IBM과 똑같은 구조. 하지만 IBM보다 매우 싸구려. 그래서 $1,500, $2,000짜리 컴퓨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그때 84년, 85년 그 무렵에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286AT라고 하는 것을 샀어요. 그걸 $1,500 주고 샀거든요. 그거는 IBM 메인프레임하고는 값의 몇 천분의 1입니다. 이건 정말 싸구려 컴퓨터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들은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싸구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누가 공급했느냐? 이제 막 시작한 삼성전자가 공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걸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일본만큼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싸구려 퍼스널 컴퓨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만의 컴퓨터 회사들, 뭐 한국의 청계천의 컴퓨터 회사들, 뭐 이런 게 회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면서 퍼스널 컴퓨터가 정말 불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삼성전자가 거기다가 판 겁니다. 그런데 일본 반도체는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쓸 수 없는 거예요. 25년 내구 수명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3년, 4년이냐? 그러면 어때? 어차피 PC는 2년,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커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일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거죠. 이병철 회장이 그걸 투자를 하고 87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때는 적자였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투자를 시작하고도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희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반도체 대박이 나서 그 이전까지 쌓아놨던 반도체 적자들을 다 메우고도 뭐 그야말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싸게 그렇게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일본 말로 오타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어디 틀어박혀서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기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기질인 거예요. 그 일본의 소니에 근무했던 사람이 삼성전자에 와가지고 써놓은 책들, 이런 책들을 보면 일본하고 이 삼성전자는 정말 다르다.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2년, 3년 걸려서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고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제품을 내놓으면, 한국에서는 한 1년, 1년 반 해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내서 다 팔고 다 쓸고 갔다는 거예요, 시장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다른 제품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일본은 여전히 기술에 집착을 하고 시장을 멀리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잘 만나면 장인정신이지만 급변하는 상황, 아주 영리한 경쟁자를 만나면 그거는 망하는 짓이죠. 위기에 놓여 있었죠. 미중 갈등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이미 화웨이 같은 데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다 따라와서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2019년 그 무렵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뭐 삼성을 넘어선다 만다 뭐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거기에서 이제 TSMC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만에 위탁 제조 공장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 설계도를 들고 오면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TSMC고 그걸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반도체 설계를 꽤 잘합니다. 그 화웨이가 미국의 그 설계 장비들을 들여다가 중국의 설계 인력이 5G 통신용 반도체, 또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용 반도체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그것을 최신 반도체 설계를 TSMC에다가 제조를 맡겼고, TSMC가 그거를 제조를 해준 거예요. TSMC의 제조 실력은 삼성보다 더 낫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실력이.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가져오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국의 화웨이 같은 이런 데들이 TSMC에 가서 자기가 설계한 거를 거기서 제조해서 그걸 갖다 스마트폰에 끼우고 5G 통신 장비에다가도 그걸 장착을 하고 해서 전 세계에다 팔았던 거고, 그게 삼성과 LG 같은 데를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중국이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든 중국이 대만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TSMC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TSMC를 만약에 중국이 접수를 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재앙이 되는 거고요. 중국으로서는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TSMC를 접수한다고 하면 대만 정부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TSMC 공장을 파괴해버릴 거예요. 폭격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그 엔지니어들인데 그 대만의 엔지니어들을 중국이 다 흡수한다. 이러면 머지않아 회복할 수가 있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거든요. TSMC는 대만의 수호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중국도 제대로. 그러잖아요. 그 TSMC에서 뭐 일종의 협박적으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 건드리면 이거 무사하지 못할걸? 뭐 이런 식인 거죠. 삼성이 최근에 그 삼성 파운드리용 3나노의 양산 공정을 개발했다, 양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TSMC는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4나노도 안 될걸? 뭐 우리 5나노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노라고 하는 게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게 트랜지스터의 집합체거든요. 그 이렇게 네모난 거 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칩 하나에 50억 개, 60억 개, 또 뭐 심지어 많은 100억 개의 트랜지스터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회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트랜지스터 하나가 이제 소스하고 드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기가 통하고 끊기고 하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전기를 끊어주고 흘려주고 하는 게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게이트의 길이를 몇 나노라 그랬대요. 또는 게이트 간의 간격, 길이 이것을 나노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28나노일 때까지는 되게 맞았대요. 실제 게이트의 길이가 그만큼 되고 그거를 그렇게 뭐 그 반도체 이름으로 부르고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28나노보다 더 미세해지면서 그 전까지는 반도체가 평면이었는데 이게 입체화되고 뭐 아무튼 이상하게 모양들을 바꾸면서 게이트의 길이하고 반도체의 성능이 이게 비례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이 야 이거는 옛날보다 뭐 성능이 몇 퍼센트 더 좋아진 거니까 뭐 몇 나노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8나노에서 22나노가 되고 뭐 20나노가 되고 10나노가 되고 그랬는데 근데 옛날처럼 게이트의 길이가 줄었냐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3나노라고 하는 것도 3나노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야, 옛날에는 5나노라고 불렀는데 그거보다는 한 20%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나노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나노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슨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같은 회사 안에서는 같은 기업 안에서는 그 나노 숫자가 줄어들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분명한데 TSMC의 5나노하고 삼성의 5나노가 그러면 같은 거냐? 이건 아닌 거예요. 인텔의 10나노와 삼성의 10나노가 같은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직접 측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 성능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전력 소모량, 또 뭐 연산 속도, 또 얼마나 뜨거워지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반도체 회사들도 출시하기 전에 수많은 시뮬레이션들을 해보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쓰는 그 상황과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비교가 정말 어렵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과거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준이 된 거예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됐고,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어떤 나라도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협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인텔이에요.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은 세계 반도체의 대표였죠. 인텔 인사이드 아닙니까? 좋은 컴퓨터는 다 인텔이 있었고, 세계 데이터 센터는 전부 인텔을 썼고, 그런데 그 인텔이 이제 삼성한테 밀리고 TSMC한테 밀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텔이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한테도 이건 곧 닥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인텔은 범용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거를 갖다가 당신들한테 쓰면 우리 게 최고예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만들 때도 우리 걸 쓰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게 됐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애플 같은데 또는 아마존, 구글 이런 데들이 인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자기 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를 자기가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텔 걸 갖다 썼고 또 삼성 거를 뭐 갖다 쓰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걸 설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처음에는 삼성에다가 맡겨서 제조를 했는데 삼성보다 TSMC가 더 잘 맞춰주고 또 자기들 마음에 더 드니까 TSMC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애플이. 자, 그러니까 인텔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객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폰의 성능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향상이 되거든. 그걸 보고 구글과 아마존 이런 데들도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반도체들을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맡길 때는 어디냐? TSMC. 이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엔비디아, TSMC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 고객은 이제 별로 남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인텔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파운드리인 겁니다. 자기들도 TSMC처럼 설계도 가져오면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걸 하겠다고 나섰는데 쉽지가 않죠. 특히 애플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인텔한테 반도체 제조를 맡기는 게 영 좀 못 믿어온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냐? TSMC처럼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쟤는 지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애잖아. 그러니까 내 설계 노하우를 저게 슬쩍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제품의 경쟁자이니까. TSMC는 제품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TSMC는 자기 제품을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서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인텔은 자기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은 그렇게 훌륭한 파운드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도 파운드리 진출을 했잖아요. 파운드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자기 반도체를 설계를 하게 됐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주로 로직 반도체입니다. 논리 반도체, 소위 비메모리란 말이에요. 메모리의 경우는 아직도 범용을 써요. 이게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근데 언제 이제 반도체 수요자들이 삼성이나 중국의 YMTC나 이런 데서 만드는 메모리가 내 마음에 안 드네. 내가 만들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할지 알 수 없어요. 자기들 설계를 할지 모른단 말이죠. 언제 나올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인텔이 CPU 시장에서 저렇게 인텔 인사이드를 내걸 정도로 정말 승승장구를 했는데 저렇게 얼마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주저앉듯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시장에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티려면 설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도체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설계가 꽝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경쟁력은 뭐냐? 어마어마한 투자. 그렇게 해서 엄청난 장비들을 갖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워 가면서 그 장비를 쓰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설계 능력을 갖추는 일인데 설계 능력은 대학에서 교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특히 수도권 대학들은 반도체 설계 전공 이거를 늘릴 수가 없어요. 다 규제에 막혀서. 이제 대학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들이 설계 전문 인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